한 가족이 어떻게 미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을까요? 2024년 7월, 펜실베니아주의 작은 농장에서 총성이 울렸을 때 그 순간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한 가문의 놀라운 운명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0세의 청년 토머스 크룩스가 쏜 총알이 도널드 트럼프의 귀를 스치고 지나갔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오히려 트럼프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피 흘리는 얼굴로 주먹을 들어 올리며 외친 파이트는 미국 정치사에 영원히 기록될 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가문이 어떻게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서 미국 최고의 권력을 손에 넣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1789년 독일의 보렌하임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요하네스 드럼프라는 이름의 남자가 태어났는데 당시 이 가문의 성은 드럼프프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남쪽에 위치한 이 마을은 프랑스 국경과 가까워서 나폴레옹 전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곳이죠. 요하네스는 평범한 농부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후손들이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는 1836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요하네스 크리스티안을 남겼습니다. 이 아들이 1869년에 낳은 아이가 바로 프리드리히 트럼프였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트럼프 가문이 미국의 뿌리를 내리게 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프리드리히의 어린 시절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폐렴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죠. 겨우 16세의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년이 1885년 홀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그가 바이에른 왕국의 의무 군 복무를 마치지 않고 떠났다는 것이었죠. 이는 당시로서는 불법적인 행위였고 나중에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프리드리히는 이미 미국에 정착한 누나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독일에서 배운 이발 기술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프리드리히는 다른 이민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동부 해안에서 안주하지 않고 1891년 과감하게 서부로 향했죠. 시애틀에 정착한 그는 작은 레스토랑을 인수해서 데어리 레스토랑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때가 바로 미국 서부에 골드러시 열풍이 불던 시기였어요. 1896년부터 1899년까지 이어진 클론다이크 골드러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북쪽으로 끌어들였는데 프리드리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을 캐는 대신 금을 찾으러 온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어요. 텐트 레스토랑을 차려서 굶주린 광부들에게 음식을 팔았고 심지어 말고기까지 팔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업 수완 덕분에 그는 상당한 돈을 모을 수 있었죠. 1901년 골드러시가 끝나가고 사업 파트너의 음주 문제에 실망한 프리드리히는 독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향에서 그는 엘리자베스 크리스트라는 11살 연하의 여성과 결혼했는데 문제는 바이에른 당국이 그의 과거 병역 기피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1905년 다시 뉴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프리드리히는 독일 시민권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가족의 미래는 완전히 미국에 달려있게 된 거죠. 바로 이때 1905년 10월 11일에 프레드 트럼프가 브롱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뉴욕에서 처음에는 다시 이발사 일을 했지만 곧 부동산에 눈을 돌렸습니다. 퀴즈 지역의 여러 부동산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한 후 임대업을 시작했죠. 그런데 1918년 5월 전 세계를 휩쓸던 스페인 독감이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겨우 49세의 나이였어요. 아버지를 잃은 프레드는 13살의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과 약간의 현금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재산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프레드는 1923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건설업계에 뛰어들었습니다. 1920년대 중반 프레드는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퀴즈에서 작은 주택들을 지어서 빠르게 팔고 그 수익으로 또 다른 주택을 짓는 방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1929년 주식시장 대폭락과 함께 시작된 대공황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건설업이 완전히 얼어붙으면서 프레드는 생존을 위해 슈퍼마켓 사업으로 전환해야 했죠. 만약 이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트럼프 가문은 그냥 평범한 슈퍼마켓 사장 가족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93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뉴딜 정책은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정부 자금을 건설과 인프라 개발에 투입했습니다. 프레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1935년 새로 만들어진 연방주택청의 지원을 받아서 다시 건설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주니까 위험 부담이 훨씬 줄어든 거죠. 그 후 몇 년 동안 프레드는 수백 채, 수천 채의 주택을 지어 올렸습니다. 1936년에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메리 맥클라우드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1930년 대공황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온 여성이었어요. 흥미롭게도 그녀도 한번 스코틀랜드로 돌아갔다가 다시 미국에 정착한 경험이 있었죠. 이들 부부는 곧 5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중 4번째가 바로 1946년 6월 14일에 태어난 도널드 존 트럼프였습니다. 프레드는 매우 엄격한 아버지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고 철저한 예의와 규율을 요구했어요. 종교도 집안의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프레드는 루터교도였고 메리는 장로교도였습니다. 특히 프레드는 당시 유명했던 전도사 빌리 그레이엄을 좋아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프레드는 일 중독자였어요.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건설업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프레드는 또다시 정부의 정책 변화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연방주택청이 군인들을 위한 주택 건설 계약을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프레드는 버지니아주 노퍽에 있는 해군 기지 근처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정부의 대규모 지원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주택 건설이었어요. 프레드는 뉴욕과 뉴저지의 브라이튼 비치, 베스 비치, 벤허스트 등에서 대규모 주택 개발을 맡았습니다. 1950년대까지 프레드는 뉴욕 중산층 주택 건설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가 모델 T로 자동차를 대중화했다면 프레드 트럼프는 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을 대량 공급했던 거죠.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건설 자금만 해도 수백만 달러에 달했어요. 1960년대가 되자 그는 퀸즈, 브루클린, 뉴저지, 그리고 버지니아주 노퍽에 걸쳐 수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들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은 연간 수백만 달러였고 총 자산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억만장자 규모였어요. 이 모든 성공은 뉴딜 정책, 전시 건설 사업, 그리고 전후 참전용사 주택 사업이라는 정부 정책 덕분이었습니다. 프레드는 사업가로서 매우 신중했어요.
1920년대 맨해튼 부동산 광풍으로 많은 부자들이 몰락한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맨해튼 시장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전하고 확실한 서민 주택 시장에 집중했죠. 정치적으로도 영리하게 행동했어요. 뉴욕의 주요 정치인들과 연방주택청 공무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자신의 정치적 성향은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965년 60세가 된 프레드는 사업을 후계자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후보는 장남 프레드 주니어였죠. 하지만 프레디라고 불린 장남은 아버지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항공사 승무원인 린다 클랩과 결혼한 후 조종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부동산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1960년대에 트럼프 조직의 부사장이 되긴 했지만 결국 조종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1970년대 초에는 아내 린다가 두 자녀를 데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프레디는 술 때문에 조종사 일자리마저 잃었고 아버지 밑에서 임대료 징수 같은 잡일만 하게 되었어요. 1981년 프레디는 겨우 42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만성적인 음주가 원인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장남을 잃은 프레드는 둘째 아들 도널드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도널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아버지의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회사에 대한 더 큰 통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프레드는 퀸즈와 브루클린의 서민주택으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도널드는 맨해튼 부동산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 했어요. 당시 뉴욕 시내는 1970년대의 도시 위기로 황폐해져 있었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널드는 여기서 기회를 봤던 거죠. 1978년 그는 맨해튼 미드타운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옆에 있던 코모도어 호텔을 재개발하기로 했습니다. 7천만 달러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았는데 프레드가 보증을 서준 덕분이었어요. 다행히 이 프로젝트는 성공했습니다. 1980년 그랜드 하얏트 호텔로 새롭게 문을 연 이 호텔은 맨해튼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시점과 맞아떨어졌어요. 동시에 도널드는 5번가와 56번가 모퉁이에 58층짜리 마철루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완공된 트럼프 타워는 고급 주거용 아파트가 빠르게 매진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겉보기에는 도널드의 맨해튼 진출이 탁월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1980년대 경제 호황과 함께 그의 명성도 높아졌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사업 수완이 처음 생각했던 만큼 뛰어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 중반, 도널드는 애틀랜틱 시티의 카지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트럼프 캐슬과 트럼프 타지마할 등 여러 카지노에 수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그런데 1980년대 호황이 끝나고 1990년대 초 경기 침체가 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경쟁하던 그의 카지노들은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고 1990년에는 건설 자금으로 빌린 막대한 대출의 이자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어요. 프레드가 1990년 아들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애틀랜틱 시티로 보냈을 때 그는 이미 80대 중반의 고령이었습니다. 결국 1991년과 1992년에 그의 카지노 두 곳이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1991년 프레드는 치매 진단을 받았고 1990년대가 지나면서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어요. 1999년 6월 25일 프레드 트럼프는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맨해튼에서 장례식을 치른 후 퀴즈의 가족 묘지에 안장되었는데 그곳은
1920년대 그가 처음 건설업자로 일했던 곳 근처였습니다. 그의 사망과 함께 유산 상속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시작되었어요. 프레드는 유언에서 생존한 자녀인 메리앤과 로버트를 공동 집행자로 지명했습니다. 도널드가 가장 큰 몫을 상속받긴 했지만 다른 자녀들도 상당한 몫을 받았어요. 유산의 정확한 규모는 지금도 논란이지만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현재 가치로는 10억 달러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레드가 사망할 무렵 도널드의 사업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어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대한 유산 덕분에 그는 재정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도널드는 카지노가 쉬운 돈벌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업으로 다각화를 시도했습니다. 1996년 뉴욕의 브라이어 힐스 골프 클럽을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골프장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이후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 웨스트체스터로 이름을 바꾼 이 골프장은 그의 골프 제국의 시작이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투자는 1985년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 매입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고급 회원제 클럽으로 재단장한 이곳은 나중에 그의 겨울 별장이자 정치적 거점이 되었어요. 사업 확장과 함께 브랜딩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1987년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출간한 후 여러 권의 책을 더 출간했는데 대부분 대필 작가가 쓴 것들이었지만 꽤 잘 팔렸어요. 하지만 이 모든 사업과 1999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유산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 도널드는 또다시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구해준 것은 의외로 텔레비전이었어요. 2004년 MBC의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에 출연하기 시작한 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14에 18명의 참가자가 몇 주에 걸쳐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그중 한 명이 트럼프의 견습생이 되는 프로그램이었죠. 이 쇼는 대박이 났고 15시즌 동안 방영되면서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스핀오프가 만들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출연료와 제작비 수익을 포함해서 약 5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미디어 성공을 발판으로 그는 2004년부터 트럼프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기 시작했어요. 곧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라는 이름이 붙은 온갖 제품들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그의 회사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의 이름을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는 방식이었어요. 이 브랜드 라이선싱만으로도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사업은 2005년 설립한 트럼프 대학교였을 것입니다. 부동산과 비즈니스 과정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정식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여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어프렌티스의 성공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많은 사업들은 계속해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이런 재정적 어려움은 그의 세무 기록에도 반영되었어요. 2000년대와 2010년대 대부분의 해에 그는 공식적으로 손실을 기록했고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좋은 사업의 수익을 실패한 사업들의 손실로 상쇄했던 거죠. 역설적으로는 대출을 받을 때는 자산 가치를 부풀리고 세금을 낼 때는 손실을 과대 계상했다는 비난도 받았어요. 이 무렵 그의 자녀들도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는 1977년 체코슬로바키아 출신 모델 이바나 젤리치코바와 첫 번째 결혼을 했어요. 이들 사이에는 세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1977년 도널드 주니어, 1981년 이방카, 1984년 에릭이었습니다. 도널드는 아버지 프레드처럼
보수적인 성격을 많이 물려받았어요.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형 프레디의 알코올 중독을 목격했던 영향이었죠. 하지만 여성 문제는 있었나 봅니다. 1980년대 후반 17살 연하의 미인 대회 참가자 마라 메이플스와 불륜 관계를 맺었거든요. 이 일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1990년 이바나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도널드는 1996년 슬로베니아 출신 모델 멜라니아 크나우스를 만났어요. 그녀는 1996년 미국으로 이주한 후 모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점진적으로 발전했고 2004년 약혼한 후 2005년 초 결혼했어요. 도널드와 프레드만이 유명해진 건 아니었어요. 여동생 메리앤 트럼프 베리는 독립적으로 성공한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초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1983년 뉴저지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되었습니다. 도널드의 자녀 중에서는 이방카가 가장 독립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신만의 패션과 뷰티 브랜드를 개발했거든요. 물론 트럼프라는 성씨와 어프렌티스 출연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지만요. 반면 일찍 세상을 떠난 프레디의 자녀들인 프레드 3세와 메리는 삼촌 도널드의 강력한 비판자가 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트럼프 가문의 기능장애에 대한 폭로성 책을 출간했습니다. 도널드는 2010년대 어프렌티스와 다른 미디어 활동을 통해 미국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2015년 대선 출마를 결정한 후의 명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도널드의 정치 진출은 완전히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정치에 관심을 보여왔거든요. 1970년대 후반부터 대선 후보들에게 기부를 했고 1988년에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방위비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신문 광고를 내기도 했어요. 2015년 여름 드디어 공화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의 당선 가능성을 낮게 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율이 점점 올라갔습니다. 결국 공화당 후보가 되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맞붙게 되었어요. 2016년 12월 8일 선거에서 그는 일반 투표에서는 졌지만 선거인단에서는 304표 대 227표로 승리했습니다. 2017년 2월 20일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정치 경험도 없었어요. 가족 중 누구도 주요 정치직을 맡은 적이 없었고 완전한 정치 초보가 갑자기 미국 정부를 운영하게 된 거죠. 첫 번째 임기에서는 경험 많은 정치인, 기업인, 외교관들을 내각에 기용했습니다. 국방장관에는 전 중부사령관 짐 매티스, 법무장관에는 베테랑 상원 의원 제프 세션스를 임명했어요. 물론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행정부와 군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을 많이 기용했어요. 가족 내에서는 딸 이방카와 사위 제러드 쿠시너가 중요한 고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트럼프의 첫 대통령 임기는 처음부터 논란투성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트럼프 측 인사들이 선거 전 러시아 정부와 접촉했다는 증거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었어요. 구체적으로 입증된 건 없었지만 러시아 기관과의 부주의한 접촉 사례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우려는 계속 이어졌고 2019년 12월 첫 번째 탄핵 시도로 이어졌어요. 국내 정책에서는 이민, 세금 감면, 오바마 케어 폐지가 주요 쟁점이었어요. 2010년 버락 오바마가 도입한 저렴한 의료법을 대체하려는 시도는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좌절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널드는 초기에 임명했던
베테랑 공무원들과 갈등을 빚빚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거나 해고되었습니다. 법무장관만 해도 제프 세션스, 빌바, 제프리 로젠이 차례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첫 임기 동안 경제는 대체로 좋았어요. 재무장관 스티븐 무누신과 상무장관 윌버 로스는 4년 내내 자리를 지켜서 안정감을 주었고, 경제는 연간 2-3% 성장했으며 고용률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봄 코로나 팬데믹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전국적인 봉쇄령으로 수천만 명이 어려움을 겪었고, 정부는 수조 달러의 재정 지원을 해야 했습니다. 팬데믹 대응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를 받았는데, 이것이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에게 패배한 주된 원인으로 여겨져요. 팬데믹 이전까지는 재선 가능성이 높아 보였거든요. 2020년 11월 3일 선거에서 오바마의 전 부통령 조 바이든과 맞붙게 되었어요. 초기에는 접전처럼 보였지만 11월 4일 오후가 되자 바이든의 압승이 확실해졌습니다. 바이든은 러스트벨트 주들을 되찾았고,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버지니아 등 여러 경합주에서도 승리했어요. 최종적으로 선거인단에서 302대 232, 일반 투표에서는 700만 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트럼프의 패배 후 반응은 잘 알려져 있어요. 12월 4일, 그는 우편 투표 등을 통한 대규모 부정이 있었고, 자신이 실제 승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몇 주 동안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2021년 2월 6일 의회의 선거 결과 인증 과정에서 극적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날 아침 트럼프는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의사당으로 걸어가자고 촉구했어요. 하지만 의사당에 도착한 강경 지지자들이 건물로 난입해서 몇 시간 동안 점거했습니다. 한 명이 사망하고 건물이 파손되었으며, 며칠 후 수도 경찰을 포함해 여러 명이 더 목숨을 잃었어요. 혼란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그날 밤 돌아와서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승인했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탄핵 시도가 시작되었지만 역시 상원에서 필요한 표를 얻지 못해 실패했어요. 트럼프는 큰 논란 속에서 대통령직을 떠났습니다.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을 거부했지만 좌파는 그가 1월 6일 반란을 적극적으로 선동했다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럼프는 MAGA,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겐 운동을 통해 공화당에 대한 통제력을 다시 확보했습니다. 선거 패배와 의사당 사건 이후에도 오히려 더 강해 보였어요. 2022년 중간선거에서는 트럼프가 지지한 많은 공화당 후보들이 출마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자신도 여러 형사 사건에 직면했는데, 조지아에서의 선거 개입 혐의, 기밀 문서 은닉 혐의, 뉴욕에서의 사기 혐의 등이었어요. 이런 기소들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면서 트럼프는 2023년 공화당 후보 경선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산티스 같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결국 2024년 대선의 공화당 후보가 되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당시 민주당 대통령 조 바이든과의 토론이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81세의 바이든이 임기 중 인지기능 저하를 극명하게 드러냈거든요. 민주당은 4주 만에 바이든을 후보에서 물러나게 하고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를 후보로 내세웠어요. 바이든 행정부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계비 위기까지 겹치면서 11월 5일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임기는 첫 번째와 매우 다르게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자신감이 부족해서 경험 많은 정치인과 군인들을 기용했지만 2025년에는 자신에게 충성하거나 같은 성향의 사람들을 주요 직책에 임명했어요. 새 행정부는
이민과 경제 정책에 특히 집중했는데 트럼프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반복적으로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그런 조치들을 철회하기도 했어요. 국제 무대에서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외교 정책을 완전히 재조정하려 했습니다. 유럽에서 인도 태평양으로 초점을 옮겨서 중국의 증가하는 위협에 미국 자원을 집중하려 한 거죠. 이런 전략 변화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위협에 맞서기 위해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할 수 없게 되면서 국방비를 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다른 나라 영토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했어요. 2025년 여름 현재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도 트럼프의 세금 감면, 관세, 우크라이나 전쟁 접근법 등에 대해 저항하는 움직임이 여러 명 나타나고 있어요. 만약 트럼프가 의회와 직접적인 갈등을 겪게 된다면 그의 대통령직은 엄청난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정치나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둔 많은 미국 가문들이 전성기를 누렸어요. 케네디 가문 여러 구성원들이 여전히 중요한 인물로 남아있지만 1960년대처럼 국가 정치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부시 가문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미국 정계를 지배했지만 2016년 제부 부시의 대선 도전은 성공하지 못했고 요즘은 시야에서 사라져가는 듯해요. 밴더빌트나 록펠러 같은 기업 왕조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도널드는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대부분 남겨두고 있고 대통령 임기를 2번으로 제한하는 수정헌법 22조를 뒤집으려 한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설령 헌법을 존중해서 2028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그 지휘봉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몇 년 후 MAGA 운동의 리더로서 아버지 뒤를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트럼프 가문의 부가 상당히 늘어났고 그의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의 위상도 높아졌어요. 트럼프의 대통령직이 루즈벨트, 케네디, 부시 가문에 이어 지난 세기 미국 정치를 형성해온 가문 왕조의 마지막인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트럼프 가문의 이야기는 미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된 가문치고는 특이한 면이 있어요. 상당히 늦게 도착했거든요. 프리드리히가 1885년 독일에서 이주했고 1900년대 초에 잠시 돌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 가족의 재정적 성공은 여러 번의 부침을 겪었어요. 프리드리히는 1890년대 말 유콘 골드러시 때 서부에서 성공했지만 엄청나게 부유하지는 않았고 그의 조기 사망으로 가족이 불안정한 재정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들 프레드는 1920년대 건설업자로 성공하기 시작했지만 대공황으로 다시 좌절했어요. 결국 가족의 진정한 부흥은 1930년대 뉴딜 정책 지원, 2차 대전 중 군사 계약, 전후 사회 주택 프로그램 덕분이었습니다. 도널드는 다른 종류의 사업가였어요. 맨해튼 부동산 시장 진출을 통해 뉴욕 상류 사회의 유명 인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애틀랜틱 시티 카지노들에 대한 위험한 투자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는 도널드 전체 경력의 패턴이 되었습니다. 항상 공경에 처하지만 결국 심연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가장 주목할 만한 예상치 못한 움직임은 2016년 대선 출마 결정이었어요. 다시 한번 모든 역경을 딛고 MAGA 운동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고 그 덕분에 2024년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좋든 나쁘든 트럼프는 21세기 첫 4분의 1 동안 다른 누구보다도 미국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끝날지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앞으로 수십 년간 미국의 정치와 경제 생활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 도널드가 세상을 떠난 후 대중의 시야에서 점점 사라질 것인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가문의 여정이 미국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논란 많은 이야기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